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황보혜경 앵커 혹시 융합기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융합 기술이요. 융합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기술 저 기술 다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짐작한 대로 융합기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기술을 섞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로봇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을 한데 섞어서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는 걸 뜻하는데요. 네. 정부는 이처럼 이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데 37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융합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합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 방금 예로 드신 로봇과 인공지능 또 바이오를 결합한 기술들 아무래도 바이오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인간과 관련된 기술일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를 섞으면 이 사람의 신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사람의 어떤 신체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만든다거나 혹은 뇌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네. 혹은 뭐 후각이나 시각과 같은 오감을 조금 더 센서 기술을 통해서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네. 뭐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모두 담기게 되는데요. 네. 우리 흔히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슈트를 입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걸 맞아요.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골자입니다. 네, 아이언맨이 현실로 나타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개발이 추진 중인 융합 기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밖에도 자연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모사해서 이걸 흔히 뭐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특징들을 모사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뭐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많이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홍합 접착제라고 해서 네. 홍합이 단단하게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용 그런 접착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있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이런 연구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융합 기술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정말 흥미로운데 또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또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기그릇 있잖아요. 네. 유기그릇이 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편견이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있어서 또 녹이 쉽게 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기그릇을 녹슬지 않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첨단 기술을 여기다 접목을 하는 거죠. 녹슬지 않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새로운 유기그릇을 만들겠다. 뭐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 밖에도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요즘 네. 워낙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이 하루빨리 이 플라스틱 자연적으로 분해된 플라스틱 같은 기술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실생활에 접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융합 기술들 들어보니까 여러 분야가 합심해서 들어가는 만큼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진들은 일종의 어떤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은 뭐 하나의 분야에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 분야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교류를 하게 되고 또 문제를 볼 때도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그 융합기술 개발 사업이 그런 흐름을 좀 관통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연구 현장에서 이런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좀 색다른 자극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취재를 했던 스트레스 센서 같은 네. 경우에도 뭐 화학공학과 관련된 연구자도 있었고 뭐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자도 있었고 예. 또 이게 스트레스와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네. 의료진과의 또 협업도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공동 연구
연구를 통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현대 사회가 참 뭐 복잡해지고 있고 분야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학기술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연구진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의 근간에는 기초과학이 있잖아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융합기술, 이런 응용과학 이런 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좀 더 중요성이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과학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건 확실한 거죠. 특히나 뭐 노벨상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못해서 못하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 예.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응용과학이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고 반대로 기초과학은 좀 더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빛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네. 응용과학과 기초과학을 어떤 선택의 대상, 택일의 대상으로 논할 게 아니라 어떤 투트랙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투트랙 전략이라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을 때는 뭐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고 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응용과학, 응용기술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네. 하면 또 그쪽에 투자가 몰리는 이런 유행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가 뭐 50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황보혜경 앵커 혹시 네. 그 폴더폰 기억하시나요? 폴더폰이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사실 폴더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쵸. 가장 익숙한 폰이죠. 네, 맞아요. 이 폴더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폴더폰이 부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스카이폰이 부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 유통업체 착한텔레콤은 이 펜텍과 포괄적 협력 계약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스카이 브랜드의 스마트폰 한 종과 폴더폰 한 종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우선 제품은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되고요. 펜텍 연구소 출신 개발진과 함께 공동 개발 그리고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스카이 폴더폰은 사실 저는 그 광고까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당시엔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5G 시대에 다시 폴더폰을 만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거 요새 소위 말하는 뉴트로 열풍 아닌가요? 네, 저희 뭐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뉴트로 열풍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네. 적이 있죠. 요즘 젊은 층을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Z세대가 이 복고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 뉴트로 열풍이 어쩌면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뉴욕 포스트에서도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런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폴더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일단 뭐 스마트폰 중독에서 피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뭐 위치 추적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에서 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얼마 전 CES에서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접을 수 있는 폰 유명하게 나왔었죠. 네, 그렇죠. 폴더블 폰이 나오는 이 시대에 폴더폰이 다시 나온다는 점에서 그러게요. 휴대전화 시장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폴더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다양성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은 그 시장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거잖아요. 아. 여러모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저희 사촌 동생만 해도 다시 투지폰을 쓰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폴더폰으로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나 뭐 수험생,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성능 스마트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폴더폰을 쓰더라도 스마트 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 스마트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폴더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충분히 쓸 수 있는 폴더폰도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폴더폰의 증가 추세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스마트 기능이 좀 접목돼서 나온다면 폴더폰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